오늘은 요 노란색의 아주 예쁘게 생긴 책이지요. 이게 가족식으로 전집을 민음사에서 다시 내면서 나를 보내지마, 그 다음에 클라라와 태양, 어, 남아있는 나날. 선생님이 연속해서 작년부터 가족식으로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선생님이 그 이 책을 선정해서 남아있는 나날을 선정해서 함께 읽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학생들이 책을 못 구하거나 아직 뭐 이렇게 못 읽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 뭐 가능하면 그래도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면에서 읽어준 프로그램 이번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가족의식으로의 책을 가지고. 그런데 이 책을 혹시 음,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 이 동명의 영화가 있어. 어, 그 되게 오래전 영화더라고. 선생님도 안 봤어. 선생님은 전부터 이 책을 다 정리를 하고 충분히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물론 선생님 꼭 보고 싶은 영화고 아주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영화예요. 앤서니 호킨스라고 하는 아주 명배우가 등장하고, 선생님 좋아하는 휴그랜트도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나오고 해서 꼭 보고 싶은 영화인데, 소설을 다 읽고 정리를 한 다음에 볼 생각이야. 그런데 너희들 어쨌든 책을 읽을 시간이 혹시 없다라고 하면 이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선생님이 네이버 그 영화 기준으로 1,200원인가 그렇더라고. 구매를 대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옛날 영화라 뭐 1,000원, 2,000원 정도의 돈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야, 컴퓨터로. 그래서 어둠의 경로까지도 필요 없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영화, 이게 선생님이 이 원작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는 것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잘 듣고, 이 영화 좀, 이 작품 책으로는 읽기 어려워도 일단 당장에는 시간 없으니까 영화로라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으면 꼭 영화로 감상하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해봅시다. 음, 가조의식으로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이고요. 어, 가조의식으로가 노벨문학상을 2017년에 받았을 때 일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올해 타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서점가가 들썩들썩 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일본에서도 가조의식으로가 탔으니까 좋아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일본인 부모 밑에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생활을 6살 이후에 영국에서 교육도 받고 영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영국 문학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 혈통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일본에서 산다 하면, 일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 교육을 받고 난 일본인들과 함께 초중고 나와가지고 일본 문학을 연구했다면, 나는 그래서 일본어로 쓴다면 내 혈통이 이 한국인인 것과 상관없이 일본 문학을 한다고 봐야겠지. 일본 문화의 성과라고 봐야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본인들은 설국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탄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체험이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탄 오에 겐자브로 이렇게 두 명의 노벨문학상을 배출했는데 가조 이시구로가 영국인인데 영국 국적자인데 어 일본 이름으로 탔기 때문에 애매한 그 표정들이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이 탔으면 좋겠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맨날 그 후보에 오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본인의 혈통에서 이런 좋은 문학이 나왔으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본 작가가 놓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조식으로 타면서 일본인 이름으로 탔으니 일본인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노벨문학상 또 받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번에 우리가 되게 자랑스럽게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타서 우리도 이 노벨문학상 못 타는 약간 문학 후진국처럼 되게 기분 나빴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데 되게 기분이 좋았죠. 오늘 이 책을 우리가 선생님이 한 6개월 전부터 사실 이 책을 선정을 해놓은 거여서 어,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 맨부커 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콩쿠르 상과 영국의 맨부커 상,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 이것을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맨부커 상을 탔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어, 가족의식으로 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그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또 이 작품이 우리한테 올해 노벨문학상의 해에 의미를 주기도 하네. 그지? 자, 이 작가는 이런 사람이고요. 대표작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읽은 작품은 나를 보내지 마 영화화도 됐고요. 그 다음에 클라라의 태양,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 남아있는 나날 이렇게 세 작품을 읽었어. 선생님이 처음으로 읽은 작품은 나를 보내지 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으로 클라라의 태양을 보고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이렇게 실감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선생님이 나를 보내지 마를 혼자서 읽고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를 막 선전을 했어. 그랬더니 대부분 그 네버 렛미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로 봤어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 원작을 읽고서 너무 사실은 마음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영화로 이걸 볼 엄두를 못 나겠는 거야. 너무 끔찍할 것 같은 거야, 영화가. 그래서 아직도 못 보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거 영화로 책이 좀 빡세다 싶으면 영화로 보기를 권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거냐면 나를 보내지 마도 정말 읽어볼 만한 작품인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근미래야. 가까운 미래의 SF야. 어떤 기숙학교가 있어. 기숙학교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고아들이 사는 함께 공부하는 기숙학교인가라고 했는데 이 기숙학교의 정체는 뭐냐면 복제 인간들. 이 복제 인간들을 만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체세포 DNA를 가지고 나의 복제 인간을 한쪽에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면 그 복제 인간의 눈을 빼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식하려고. 왜 그러냐면 그 DNA가 다르면 면역 반응,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일란성 쌍둥이의 어떤 장기가 아닌 바에는 이 제대로 이식도 잘 안 될 뿐더러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으로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이 복제인간 기술은 사실은 우리 복제양 돌리라든지 이런 것들 복제 원숭이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아. 뭐가 문제야?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윤리적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해서 이 복제 인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 교육을 시키는 거야. 기숙학교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가가지고 A 파트와 B 파트로 나누는데 A 파트는 조력자 파트가 돼서 이, 이 복제 인간한테 콩팥도 하나 넘겨주고 뭐 눈도 하나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얘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 병 간호도 해야 되니까 얘가 얘를 간호해. 그러다가 얘의 주인이 얘의 장기를 원하면 얘 역시도 또 누군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장기를 하나하나 다 넘겨주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존재, 이런 운명의 존재들이야. 굉장히 끔찍한데 얘네들이 주인공이야, 문제는. 그래서 이 기숙학교에서 얘네들한테 예술 작품을 자꾸 그 권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출품하고 상을 주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끼리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아마 교장 선생님이나 이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제인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는 이유가 우리한테도 우리 복제인간들도 인간과 동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어, 증명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의 많은 그 클론이 아닌 인간들에게 이 클론들 역시도 이런 위대한 영혼, 인간의 순수한 영혼 같은 것들이 위대한 영혼이 있으니 이런 영혼을 갖춘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의무로부터, 이런 운명으로부터,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해주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술을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지들끼리 막 서로 믿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삼아서 나날이 열심히 이 작품도 만들고 한단 말이야. 예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얘네가 어떤 농장이라는 곳에 가서 뭐 얘네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밥 해먹고 이렇게 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자신의 뭐 장기를 본주인, 본래 인간, 원본 인간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그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옆에서 누군가는 서포트 하다가 또 자기도 그런 운명으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결말이나 이런 것들은 선이 스포를 안 할 텐데 너무 실감나게 썼어. 그래서 와 진짜 끔찍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어떤 사고 실험 같은 작품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조의식으로의 명성이 워낙에 뭐 노벨문학상을 탄 사람이니 맹국학과하고 그래서 엄청 유명한데도 왠지 좀 이렇게 손이 안 가서 안 읽다가 나를 보내지 마를 딱 덮고 나서 바로 클라라와 태양을 바로 샀어. 그리고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 독서 모임에 이 책을 꼭 같이 읽읍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반응도 굉장히 클라라와 태양도 굉장히 그 뜨거웠는데 클라라라고 하는 AI 로봇이야. AI 로봇이 그 왜 샀냐면 엄마가 딸을 위해서 샀어. 이 딸은 이 시대에도 SF인데 이것도 근미래야. 근미래에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서 청소년이 되면 엄마가 부모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공부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그 스포츠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월등한 능력의 인간으로 다들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그런데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 때문에 사망 확률이 항상 존재해.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이게 되게 익숙한 이 사회에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도 멍청하고
이렇게 스포츠 능력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경쟁에서 도태돼가지고 그냥 시골 농부처럼 자기 혼자 그냥 대충 살아야 돼. 이 딸을 엄마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얘가 후유증을 겪으면서 사망할 확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클라라라고 하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최신형의 인간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그 로봇을 같이 사러 가서 딸이 마음에 든다니까 이걸 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돼. 클라라가 볼 때는 클라라는 이 태양열로 작동하거든. 태양 에너지로, 배터리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 집 딸이 내 친구고 내 주인인데 딱 봐도 이게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딸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도태되는 인간이야. 그런데 이 친구 남자아이의 엄마는 이거가 인간적이지 않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얘는 사회로부터 도태된 인간이 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어떤 A란 남자야.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업그레이드를 청소년 때 하는데 불행하게도 얘가 죽어가고 있는 거지. 클라라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래서 클라라는 이 딸을 위해서 자꾸만 자기를 살리고 있는 태양한테 태양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기도해. 이거 되게 웃기지. 그 AI가 종교의 마음을 갖고 어, 자신의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한테 자꾸 기원을 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엄마가 좀 이상해. 이 엄마는 클라라한테 자꾸만 딸의 목소리를 똑같이 어투를 흉내내라고 학습을 시켜. 그리고 딸처럼 춤을 춰보라고 하고, 딸처럼 웃어보라고 하고, 딸처럼 그 말을 해보라고 해. 그래서 계속 학습을 시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 딸이 불행하게도 죽으면 그 복제인간들의 외형을 완전히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딸을 대체할 생각이야. 뭐 되게 중요한 반전인데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 이 소설 또 뒤쪽에 그 가면 와 진짜 웅장한 소설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만화적이고 동화적인 SF 애니메이션 같은 설정인데 들여다보면은 인간과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이 청소년 시기에 업그레이드가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인간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고 애들이 죽어가 병 들어가는지를 알면서도 유전자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 세상은 무엇에 우하겠어? 우리 같은 입시지옥을 겪고 있는 이 경쟁에서 도태된 인간들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선행시키고 학원을 막 보내고 이 밤중에도 너희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미친 이 경쟁 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와 우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좋은 소설은 읽을 때는 재미있고 읽을 때 온갖 감정들이 막 풍부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서 나의 삶과 이 세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연상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때 선생님 그 작품은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보내지 마 하고 이 클라라 태양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소설의 반열에 들어가는 고전이 될 거라고 선생님 확신해. 2005년 작품이고 21년 작품이니까 사실은 뭐 이 작품이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최신 작품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진짜 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작품 두 개를 읽었으니 이렇게 감동적으로 읽었으니 선생님이 와, 이거 시리즈로 같은 전집에 남아있는 나날은 심지어 명성이 어마어마한 거야. 맨부커상도 이걸로 탔고,
영화도 엄청 호평을 받고 그래서 선생님 이 책을 또 바로 구매해서 클라라 태양을 다 읽고 나서 바로 서점 가가지고 여기 다원앤 북스에 가서 또 구매를 했어. 그래서 읽는데 이 책도 만만치 않은 거지. 아마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바빠가지고 지금 시험 기간에 못 읽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정말 기회가 되면 그 천천히 좀 이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자, 배경서를 좀,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배경들을 좀 선생님이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 베르사유 체제 혹은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세계 1차 대전, 뭐, 1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은 이 독일, 이 프러시아즈, 독일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해서 침략을 한 거야. 강력한 국가가 된,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겼고 얘가 이제 패배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의 궁전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쟁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거를 사후 정리를 하려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전후 처리를 위한 조약을 맺었는데 뭐냐면 알자스 로렌이라고 하는 그 독일하고 프랑스의 접경지대야. 이 접경지대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석탄 광산이 있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석탄 석유라고 하는 건 이 석유는 이제 막 상용화되기 전이니까 사실은 석탄으로 작동하는 세계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석탄이 어디 묻혀 있냐면 알자스 로렌에 묻혀 있고 이것을 독일이 차지하겠다고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것을 어떻게 프랑스가 돌려받는다. 그 다음에 벨기에, 폴란드 등의 독일의 영토를 넘긴다. 오스트리아는 이 독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한다. 왜? 독일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힘을 약화시키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의 독일의 권리를 빼앗아 간다. 그 다음에 육해공군 모두 독일은 군사 무장하지 마라. 징병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 그러니까 독일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없애버려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못 일으키게 밟아버린 거예요. 이 베르사유 조약이야. 우리가 그 뉴딜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신자유주의, 아니, 자유주의자의 반대의 개념으로 케인즈주의라고 하는데 당시 영국의 그 경제학자이고 외교관이었던 케인즈는 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는 걸 보고서 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야. 영국인인데. 왜? 독일을 이렇게 못 살게 굴면 그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거예요. 독일이 이렇게 가난하고 독일이 이렇게 멸망시키면 독일인들이 가만 안 있는다. 이거는 독일을 다시 재무장하고 세계 평화를 악화시키는 방식이지. 이렇게 응징해가지고 독일을 완전히 파괴시키면 프랑스와 영국이 안전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때 안전한 것이지 이렇게 해주거나 저렇게 해주거나 똑같다고 만들면 독일은 무장해서 죽겠다고 다시 2차 세계대전 일으킬 거라고. 우리는 역사가 스포일러니까 알잖아. 뭐 케인즈의 말이 맞았지. 독일이 베르사유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치가 야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선거 공약이 총통
대통령 선거 공약이 뭐냐면 나 베르사유 조약 안 지킬 거야. 무시하고 우리 재무장 해가지고 독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독일 애들이 다 하이틀러 하고서 완벽하게 조합된 게 왜? 지금 이 적개심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만들었단 말이야. 유대인 학살하고. 어마어마한 전쟁 문제를 만들게 된 원인이 케인즈의 예측대로라면 프랑스와 영국 중심의 독일에 너무 짓밟아가지고 생겨난 원한 감정 같은 거. 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야. 길거리에 독일군 장교로 보이는데 이렇게 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 베르사유 체제 때문에 독일인들은 당시에 성냥 한 개 담배를 피려면 성냥 하나를 피려면 7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피웠다.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니까 어때? 화폐를 계속 늘려야지. 통화량을 계속 늘려가지고 마르크를 찍어내서 마치 그 스프에 건더기가 몇 개 안 되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빵 한 조각을 살려면 그 마르크를 수레 한 수레를 가져와가지고 갖다 부으면 빵 하나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의 상태를 만든 게 지금 이 베르사유 조약이고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지금 뭐 이거 얘기 잠깐 더 하자면 뭐 만화가 있어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1919년 아이고 아이고 3.1운동 있을 당시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독일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얘가 이런 눈에서 이렇게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스티븐스는 어, 델링턴이라고 하는 귀족, 영국의 귀족, 어마어마한 귀족이지. 델링턴 경의 집사야. 집사는 하인들의 우두머리야. 모든 하인들의 우두머리. 이 델링턴의 이 저택을 관리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파티를 주관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다 이렇게 관리하는 엄청 유능한 집사인데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부심이 갖고 있냐면 나는 위대한 집사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 왜 그러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우지만 신빙성 없는 서술자야. 우리가 그 뭐 주요 수업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오키라든지 이 꼬맹이여서 서술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경우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 신빙성, 믿을 만하지 않은 서술자 혹은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하는 문학 용어를 쓰는데 이 소설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서술자 1인칭 주인공은 대표적인 신빙성 없는 화자야. 그래서 이 스티븐슨의 이야기들로 구성된 이 소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이 그 작가 가조의식으로의 그 본래 의도를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 선생님이 이제 그 가조의식으로가 왜 이런 소설을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가르칠 텐데요.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마가렛 대처라는 어, 이 여자의 별명이 철의 여인이야. 아마 우리 영국은 왕이 있으니까 왕 여왕이 있으니까 어, 왕국인데
더 그레이트 킹덤이지. 그런데 그 그레이트 브리튼, 킹덤 뭐지? 아무튼 영국이지. 그런데 이 수상이야. 보수당이 당수를 거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영국의 정치가인데 강력한 통화주의 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그 좌파 노조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이렇게 해서 당시 복지병, 그 복지 때문에 사람들이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의 그 자발성이 떨어지고 온갖 그 수당 그 국가의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은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들이 그 익숙해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실업급여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영국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 영국병을 퇴치하겠다라고 해서 공기업들이나 이런 데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우리나라 치면은 한국전력도 팔아버리고 저기 무슨 마사회니 뭐 이런 이 공공정책 담당하는 수력 원자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팔아버리고 한국도로공사 다 갖다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우파 정책들을 통해서 좌파에서는 거의 이제 욕을 먹는 사람이고 우파에는 전설적인 어떤 강력한 정치인이어서 별명이 철의 여인이야. 그런데 이 대처라는 수상이 이런 강력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려고 강력한 보수주의를 펼쳤는데 얘가 얘기한 게 뭐냐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돌아가자야. 이걸 베낀 게 트럼프야.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위대한 미국으로 돌아가자잖아. 영국의 가장 그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왜? 영국에서 해가 질 때 영국의 식민지들에서는 해가 뜬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쪽에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린 대영 제국의 시대,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 델링턴 그 같은 그 대저택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어. 그래서 국가가 대저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저택을 우리 문화유산인 것처럼 이렇게 그 영국의 위대한 시대의 대저택들, 영국의 과거의 왕실, 그 다음에 왕실의 귀족들, 귀족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왕정 시대에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 세계를 식민화해가지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우리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와 재화를 가지고 위대한 영국을 만들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열광한 거야, 여기에. 이 시대에 이민을 온 이 가조의식으로 볼 때는 이거 좀 위험한 거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외부인이 볼 때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민주주의의 시대고 그래서 다시 왕정에 대한 그런 향수를 부추겨가지고 자신들의 보수주의적인 가치관들 소수의 엘리트가 위대하게 정치를 이끌어가던 시대 민주적으로 맨날 노동조합들이 데모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니네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를 뽑았다고? 아니야, 우리는 원래 위대한 귀족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이 우파 복고주의, 보수주의 혹은 수구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게 가주 의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이 마지막 귀족의 대저택을 유지하고 그 마지막 시대가 끝나는 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거든. 델링턴 경은 스티븐슨이 모시고 있는 위대한 자기가 존경하는 이 귀족은 영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영국의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소유한 명문가의 사람이야. 그래서 파티들을 열어가지고 이 다른 나라의 귀족들과
이렇게 회담을 자주 열어. 그리고 사실상 그 회담이 당시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제국주의들의 나라들,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의 실제 정치적인 그 이해득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마크에서 그 커튼 뒤에서 얘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뒤에서 정치인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그러니까 실제 세계 정세의 한복판에 벨링턴 이 가문이 있는 거고 그 가문의 파티, 연회를 담당해서 이 어마어마한 저택을 운영하는 이 수많은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스티븐슨이야. 그러니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그리고 내가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위대한 인간들, 위대한 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는 나는 위대한 집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델린턴 경이 몰락해. 선생님이 이번 주에 이것을 정확하게 반절 정도 한 200페이지까지 읽어보라고 했는데 200페이지까지 내용을 읽어본 사람은 알 텐데 델린턴 경의 절친이 누구냐면 독일 귀족이야. 1차 세계대전 때 이 절친 독일 귀족과 전쟁 중이니까 서로 죽어라고 싸웠단 말이야. 전쟁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전쟁은 전쟁이고 우정은 우정이니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야? 아까 얘기한 베르사유 체제 때문에 독일이 완전히 패망해 버려가지고 그 충격, 책임을 귀족으로서의 책임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느껴서 내 절친인 패배한 영국 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벌였어. 델린턴 경은 명예를 중시하고 존경받는 위대한 인간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 너무 충격받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복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KO된 사람은 때리지 않고 KO된 사람은 패배를 인정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우정을 쌓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귀족의 명예인데 아, 이 명예를 못 지킨다 내가 이 시대 때문에 이 베르사유 체제 때문에. 그래서 델린턴 경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 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귀족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고 그 파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독일 좀 봐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친독일적인 이 델링턴의 행보에 대해서 스티븐스는 엄청 존경하는 거예요. 와, 이 귀족 진짜 위대하다.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전쟁은 전쟁이고 이 명예롭게 처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귀족적 예절, 이런 것이 와, 정말 존경해서 나는 진짜 행운하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집사 할 수 있다. 스티븐슨의 아버지 역시도 이 충실한 집사 출신이고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생각하는 스티븐슨 아버지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집사로서의 프라이드도 대단한데 이분이 생각하는 아들한테 교육시킬 때 위대한 집사는 어떤 것이냐? 그 테이블 밑에 귀족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 밑에 저기 인도에서 벵갈 호랑이가 한 마리가 이게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집사가 이 사람들이 밥 먹는 식탁 밑에 호랑이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 주인님을 잠깐 불러서 주인님을 한쪽으로 모셔가지고 이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식탁 밑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저 호랑이를 그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하신다면 제가 조용하게 잘 처리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총 들고 와서 식탁 밑에 있는 호랑이를 죽이고서 깔끔하게 다 치운 다음에 다시 식사를 열었다. 이게 위대한 집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의가 완전히 몸에 밴 사람. 우리 킹스맨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 매너가 인간을 만든다. 예절이 인간을 만든다. 완전히 그 예절의 현심,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억제해서 공공의 사회적 규범에 딱 맞춰가지고 행동하는 완벽한 사람. 주인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
그래서 이 스티븐슨의 아버지의 일화가 또 나오는데 스티븐슨 아버지가 귀족들이 술 마시고 놀다 보니까 이게 술 취해가지고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했으니까 우리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차에 타가지고 스티븐슨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뒤에서 이 운전하는 이 집사를 막 모욕해서 평민에 대해서 귀족들이니까. 그런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운전을 다 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스티븐슨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니까 뒤에 있는 놈들이 이제 이 집 주인, 그 스티븐슨의 아버지의 주인인 귀족을 욕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차를 세우더니 문을 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어색해졌잖아. 이 무색해졌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타고 갔다. 이런 것을 귀족적 자부심, 아니 뭐야, 집사로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스티븐슨과 스티븐슨의 아버지야.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잘 배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소설은 크게는 이 두 갈래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적인 인간이기 이전에 사적인 인간인데, 스티븐슨은 켄튼 양이라고 하는 그 하녀 장과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랑을 그 절대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신빙성 없는 화자야,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계속 속이는 거야. 왜? 세무신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사내 연애해가지고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거거든. 우리는 전적으로 이 위대한 가풍과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용맹정진해야 되는 프로페셔널인데 이런 거. 명예를 저버리고 연애 따위나 해가지고 그 집안의 가풍을 흐트리다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또 문제는 결정적인 이 소설의 결정타는 뭐냐면 델링턴 경이 블랙셔츠라고 하는 영국식 나치즘. 그래서 친독적으로 찍혀서 실제로 보면 반유대주의를 약간 보여줘, 실제로도. 나는 이 스티븐슨의 목소리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스티븐슨이 알려주는 내용만 가지고 모아봐도 이게 약간 나치야. 그래서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지금 현재 늙은 스티븐슨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국의 사업가야. 이 소설의 시작은 미국의 사업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 델링턴 가문의 저택을 사서 자기가 귀족인 척 행세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 부자가 스티븐슨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네 아름다운 영국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영국인이고 영국을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당신이 영국을 여행을 안 해봤냐? 내가 진짜 좋아하는 포드 자동차를 너한테 선물해 줄 테니까 그 네가 충분히 이거 그 빌려줄 테니까 이거 타고 마음껏 여행하고 와. 내 기름값도 대줄게. 그랬더니 스티븐슨은 어때? 공적인 사람이잖아. 그 사적인 그 즐거움을 누릴 사람이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집간 켄튼 양이 보고 싶어. 사실은 속마음은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는 속마음은. 그런데 켄튼 양의 편지가 가끔씩 오는데 결혼 생활이 별로 탐탁치 않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남편에 대한 불신 뭐 이런 얘기들을 써서 보내니 아 얘가 아직도 여기 돌아오고 싶구나. 그래서 그 미국인 그 부자 주인한테 이런 공적인 일 때문에 내가 출장을 가겠다 그러면 난 사적으로는 당신 말을 따를 수는 없지만 공적으로 여기에 지금 몇몇 되지 않는 하인으로 과거에는 하인들이 막 몇십 명씩 됐는데 지금 몇몇 안 되는 하인으로 이 어마어마한 저택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때 전문가가 필요한데 예전에 시집 가서 그만둔 켄튼 양이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여자를 내가 섭외해 보겠다 한번 타진해 보겠다. 그걸 명분으로 출발하는 여행이고 그 여행 장소마다의 에피소드 속에서 과거의 델링턴 가문의 집사였던 이 자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뭐였어 그게? 친독적인 나치를 발흥하게 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어떤 회담들에 내가 헌신하느라고
그 회담에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세계사적 한 장면에 자기가 있다고 판단한 스티븐슨이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이 귀족들한테 음식도 갖다 줘야 되고 아픈 사람 치료도 해야 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델링턴 경이 스티븐슨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왜 울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뭐야? 울면서도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도 못 듣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내 이 일들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한 일들이 왜 세계사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 그게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내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에 자신도 함께 한 거지.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독일군 장교인데 독일군 장교 친위 SS인데 얘가 엄청 성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성실함과 똑똑함과 치밀함으로 뭘 했냐면 유대인 학살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한 사람이야.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전쟁 범죄자로 정의의 집에 그 예루살렘의 정의의 집에 서가지고 전 세계가 중계하는 상황 속에서 전범 재판을 받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독일법에 의해서 무죄다. 전쟁 중이었고 전쟁을 완벽하게 처리한 일밖에 없다. 나는 유대인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싫어한 적도 없어. 문제는 뭐야? 나치가 뭘 시켰어? 뭘 시켰냐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빨리빨리 죽이는 방법들을 연구하라고 시키고 배차 간격을 탁탁탁탁 맞춰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얘가 돌렸단 말이야. 통계를 내고 여차 시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효과적으로 유대인 뭐 많게는 500만 명, 800만 명 되는 남녀노소가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뭐래? 나는 나치 이렇게 전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한테 주어진 행정 업무를 잘 처리했을 뿐이고 내가 부끄러운 게 있다면 그때 성실하게 더 처리하지 못한 게 부끄러울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일을 전쟁 중에 나한테 부여받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왜 내가 전쟁 범죄자야? 물론 니네 나라, 예루살렘 유대인의 나라에서 나를 죽일 수 있다. 내가 소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소들이 나를 처벌하는 것과 똑같으니 그 처벌해라. 나도 니네 다 이해한다. 니네 미워하지 않는다. 나 사형시켜도 니네 미워 안 할게. 왜? 니네도 똑같은 일, 나랑 한 일을 똑같이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니네 법에 의해서. 너희 너희 법 지키고 나는 내 법 지켜서 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악의 평범성. 악한 사람은 그렇게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통속적이더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이 없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선동되고 이렇게 쇠뇌되고 이런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인간을 안양시의 인구의 10배쯤을 죽이는데도 죄책감 하나 없이 죽일 수 있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평범한 인간은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왜? 비판적 사고 안 하는 거야, 내 행위에 대해서.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스티븐스는 유죄지. 델링턴 경만 유죄가 아니라 자기가 뭘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생각을 멈추고 무조건적으로 리더가 시키는 대로 뭐 무조건적 따르고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어떤 사람. 이건 문제인 거지. 이 축이 하나 있어.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축은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들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영국의 대저택을 누가 사들였어? 미국인 사업가가.
시대가 바뀌었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이제 대영 제국의 시대가 아니야. 위대한 프랑스의 시대가 아니라 뭐야? 미국이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무기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됐어? 세계 최강국이 된 거야. G1이 됐지. 그래 돈으로 세계를 다 사버리는 자본주의 세상으로 바뀌어서 그 위대한 명예로 지탱되던 그 대리통경의 저택도 돈으로 사버렸어. 사면서 세트로 뭘 샀어? 집사와 하녀들과 얘네들 통째로 다 고용한 거야. 왜? 얘네들이 있어야 헤리티지가 유지되니까. 지금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소설의 정중앙 부분에 있는 124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인데 빠른 속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전장 배상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독일에 대한 귀족들과 미국의 유럽 귀족들, 프랑스 귀족과 그 독일 귀족과 그 다음에 사업가 출신의 미국의 정치인, 상원의원의 관점이야. 미국 대표가 그는 아마추어고 오늘날의 정체는 아마추어들인 니네 신사들, 귀족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당신들 유럽인은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점잖고 선량한 신사 여러분, 세계 변했다고. 당신들의 그 고상한 직관, 명예 이따위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프로페셔널하게 하자는 거야. 니네 프로가 아니야. 니네 지금 하는 거는 우정을 얘기하고 귀족적 명예를 얘기하고 쓰러진 사람은 그 밟지 않는다. 이게 귀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는 거야. 지금은 돈의 시대고 힘의 시대야. 프로답게 굴자. 이랬어. 그랬더니 이 위대한 벨링턴 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순간, 승리의 순간을 즐겨 마땅한 이 마지막 밤에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이스 씨, 미국 대표님, 상원 의원님, 당신의 견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웬 괴짜가 괴짝에 올라가 떠버리는 소리거나 흘려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들 신사들이 보기에는 그거 명예라는 거야. 너 그 아마추어라고 그렇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 진짜 니네 너무 아마추어 아니야? 우리 그거 명예라고. 명예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장사꾼은 돈 벌어가지고 권력 잡은 놈은 미국 놈들은 이 유럽의 헤리티지가 없어가지고 이 문화적 유산과 귀족적인 내공이 없어가지고 니네가 지금 힘으로 뭘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니는 낭만이 없다고. 니는 명예를 모른다고. 아름답지가 않다고. 정치가. 그랬더니 뭐야? 다 같이 박수 치는 거야. 와, 막 이렇게. 한 가지 더 하겠대. 당신이 말하는 프로페셔널이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속임수고 조작이래. 그러니까 루이스 씨는 정치학적으로 완전한 현실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아름다운 척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밑에 작동하는 힘은 뭐야? 힘과 권력이지. 무기지. 돈이지. 그걸 드러내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영국의 귀족과 프랑스의 귀족과 그 각국의 귀족들, 사실은 이 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귀족들끼리 끈끈한 연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어차피 다 결혼 관계로 서로 뭐 한 달에 건너면 다 혈족들이야. 귀족들이 유럽의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돈 번 졸부들의 나라인 미국이 민주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귀족도 없는 저 놈들이 모두가 평등한 나라의 저 귀족이 돈 벌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우리하고 와가지고 귀족인 것처럼 같이 토론한다? 기분 나쁜 거야. 자, 선생님이 이 소설을 이해하는 큰 틀에서의 그 배경 지식을 어,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읽어보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소설을 잘 끝까지 읽고서
이 소설 전체를 읽든지 아니면 이 소설을 나 진짜 너 눈 아프고 못 읽겠다. 솔직히 400페이지나 되는 이 책 선생님은 재밌다고 하지만 그건 선생님 말씀이고 이렇다면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영화 네이버에서 다운받으면 1,500원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약간 길어. 1시간 좀 넘는 영화니까 이 영화를 대체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 어, 이 소설 전체의 의미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선생님도 부담스러워 사실 너희들 그 독서 모임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수면에서 읽어주면 진행한다는 게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아무래도 아직은 중학생이고 중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볼 때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쌓고 다양한 분야의 이 글을 읽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도 수능 날이어서 선생님이 수능 문제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책을 열심히 읽고 이런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의 근원적인 목표는 너희를 늘 책을 읽고 책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 수민교육, 우리 이 수민학원의 목표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지금 시험 기간에 선생님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힘든 줄은 아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고생했어.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